한국은 미국이란 온실 속의 꽃일 뿐입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저희 일본과 북한, 중국의 핵무기의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일본 국방연구소의 박사는 스위스의 국제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절에서 발견된 자료에 그는 그만 뛰쳐나가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절에서 발견된 자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뛰쳐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미닉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0년 동안 군 잠수함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각 나라들이 잠수함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지 연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지루한 북한 잠수함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북한은 낡아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 하나도 없다. 미국이 남한을 큰형이 작은 동생을 지켜주듯 보호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잠수함과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미국에는 USS 노틸러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핵잠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비상전화기가 울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었거든요. 전화기에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이건 통화가 비밀이고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도미닉,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목소리의 주인은 하정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태평양 잠수함 움직임을 연구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녀는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안 돼. 내가 말할 얘기는 내가 한국 잠수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바꿔놓을 거야. 갑자기 기분이 이상했죠. 하정은 절대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힌트라도 줄 수 없어? 물어봤어요. 그들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도미닉. 나만은 더 이상 작은 동생이 아니야. 그리고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해. 전화가 조용해졌어요. 제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끊어버렸어요. 하정의 말이 탁구공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튀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뭘까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달 제네바 안보 포럼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남한이 어떻게 주한미군에 의존해서 보호받고 있는지 평소처럼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규모에 압도되고 말았거든요. 빨간 벨벳 의자에 500명이 앉아서 제가 한국 잠수함에 대해 뭘 말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북한의 잠수함들은 낡고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더욱 약한 잠수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봤어요. 츠키미야 렌이 사멸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일본 국방연구소에서 온 사람인데 제 발표가 끝나자 군인처럼 벌떡 일어섰어요. 도미닉 박사의 말에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한은 독립적인 방어가 아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그늘에 보호받는 온실 속 꽃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일본과 북한, 중국의 불바다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청중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츠키미야의 말에 박수까지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미소가 뭔가 거슬렸어요. 너무 크고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남은 발표를 마쳤어요.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었죠. 3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하정이 산속 어딘가로 가라는 수상한 길 안내를 보내왔거든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이 시간을 달렸어요. 좁은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가면서 논밭과 작은 마을들을 지나고 있었어요. 기사님은 영어를 못하셔서 조용히 가고 있었죠. 산들이 아주 오래되어 보였어요. 마침내 빨간 페인트 칠을 한 나무 대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계단이 소나무들 사이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끝에 절이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향냄새와 산꽃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어린 스님이 저를 안쪽으로 안내하는데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제 발걸음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하정은 제가 해군 제독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를 보자마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택 제독이 작은 방에서 간단한 돗자리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제가 생각했던 강력한 해군 장교와는 전혀 달랐어요. 머리카락은 은회색이었고 눈군복 대신 소박한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어요. 도미닉 박사 앉으세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분이 흙으로 만든 주전자에서 작은 찻잔 2개의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 벽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존재해서는 안 될 잠수함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동해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핵으로 움직이는 배들. 미국에서 빌려온 기술이 아니라 남한 자체 기술로 만든 배들. 나라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들. 우리는 잠수함을 칼이 아니라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지켜보는 조용한 수호함들입니다. 제 머리가 고장난 나침반처럼 빙빙 돌고 있었어요. 만약 그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츠키미야가 틀렸던 거예요. 남한은 약한 꽃이 아니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숨어있는 호랑이였던 거죠.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물어봤어요. 신제독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본 박사. 그리고 때로는 진실에게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당신이 그 목소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을 나올 때 돌계단에서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산 공기가 이제 다르게 느껴졌어요.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차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면서 창밖 아래쪽 계곡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평범한 것들 뒤에 특별한 비밀을 숨길 수 있다는 걸요. 진실은 무거운 배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방금 그걸 지고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제 아파트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형사 사무실 같아졌어요. 벽에 위성사진들이 1000조각짜리 퍼즐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에는 이렇게 발달한 배들이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선박 운송 목록의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한이 핵원자로용 특수 재료들을 사고 있었어요. 아주 많이요. 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말이에요. 하정이 이 조사에서 제 비밀 파트너가 되었어요. 도시 곳곳의 이상한 장소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텅 빈 주차장, 박물관의 조용한 구석, 조깅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공원 벤치 같은 곳들이었죠. 원자로 부품들, 모든 사람들 코앞에서 만들고 있었어. 민간 핵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설계도들을 봐. 공원 벤치 위로 갈색 봉투를 밀어보냈어요.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발전소 계획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더 발달한 잠수함 엔진 설계도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할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특정 단어들을 검색할 때마다 인터넷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주차한 곳과 다른 자리에 차가 서 있었어요. 가장 나쁜 일은 화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도둑 맞은 건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게 이상했어요. 서류들이 조금씩 다른 곳에 쌓여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이 제가 둔 적 없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여기 와서 제 물건들을 만지고 제 자료들을 읽었던 거예요. 츠키미야 렌의 부하들이 배고픈 늑대들처럼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얼굴들이 다른 날에 보이고 있었어요. 커피숍에서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 지하철에서 짧은 검은 머리의 여자,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는 젊은 남자.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제 직장 상사가 인상을 쓰며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 최근 연구와 왜 그렇게 많은 이상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잠수함 기술에 대한 새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에게 하정이 놀라운 걸 찾아왔어요. 재킷 주머니에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들어봐. 작은 이어폰을 제 귀에 끼워주며 말했어요. 그 소리에 흥분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랜드 캐니언보다 깊은 물속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움직이는 잠수함들의 소나 탐지 소리였어요. 이건 기침하고 헐떡이는 낡은 디젤 배들 소리가 아니었어요. 핵으로 움직이는 잠수함들의 엔진 소리였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일본 소나기지에서 몇 달째 이런 신호들을 잡고 있었어. 아래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 증명할 수 없어. 그래서 츠키미야가 제네바에서 당신 발표에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무서워하고 있거든. 녹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그 소리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말이 안 되고 더 세상을 바꿀 만한 것처럼 들렸어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기계 소리들이 신제독이 저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증거였어요. 나만이 모든 규칙을 다시 쓰는 잠수함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위험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을수록 더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포위당한 요새 같은 느낌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단속을 3번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적의 영토에 있는 스파이처럼 매일 다른 길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모든 자료 수집을 완료했고 베를린을 발칵 뒤집어버릴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저는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 컨벤션 센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유리 어항 같았어요. 전쟁과 평화 전문가 2,000명이 천장까지 이어지는 파란 의자들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경기장 관중석 같았어요. 전 세계 각국의 기자, 방송국에서 온 사람들이 장비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서 온 CNN, BBC, NHK, CCTV, 정말 셀 수도 없었습니다. 무대 뒤 두꺼운 검은 커튼 뒤에 서 있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 들어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들에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방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걸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었거든요. 커튼 틈으로 보니까 츠키미야 렌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는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쥐를 바라보는 고양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회의 진행자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도미닉 박사님, 30초 후에 시작입니다. 무대로 걸어나가자 밝은 조명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태평양에서의 해군력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상식에 반대될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잠수함 3D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기계상어처럼 매끄럽고 어두웠고 지구상 어떤 목표물에든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관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핵잠수함입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깜짝 놀란 회의장이 떠들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석에 끌리듯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몇 대표들은 휴대폰을 움켜쥐고 빠르게 메시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슬라이드를 하나씩 클릭해 나갔어요. 이 잠수함들이 실제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 사양들. 바다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적 심장박동의 소나 녹음들. 남한 해안선을 따라 뻔히 보이는 곳에 숨겨진 건설 시설들을 보여주는 위성사진들. 남한은 핵무기 없이 핵 억제력을 달성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었어요. 자신들만의 기술, 자신들만의 천재성, 자신들만의 의지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잠수함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츠키미야 렌의 얼굴이 저의 발표단 30초 만에 자신만만함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공포로 바뀌고 있었어요. 잘난 체 하던 미소가 여름 더위 속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회의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발표는 45분 동안 계속됐는데 45초 같은 느낌이었어요. 끝났을 때 컨벤션 센터가 자정의 도서관처럼 조용해졌어요. 2,000명이 조각상처럼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혼란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무대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사람벽을 만들어서 막아서고 있었어요. 질문들이 보이지 않는 활에서 쏜 화살들처럼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도미닉 박사님, 이 잠수함들이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남한이 언제 이 능력을 공식 발표할 건가요? 이게 아시아의 핵균형에 어떤 의미인가요? 할 수 있는 만큼 대답했는데 머리가 피로와 아드레날린으로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어요.
이제 영원히 숨겨져야 할 비밀을 세상에 말해버렸어요. 이제 진실이 밖으로 나와서 인간 지식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나중에 언론의 광란에서 벗어난 조용한 복도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들이 부서진 댐으로 쏟아지는 물처럼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건 중요한 진실을 폭로한 걸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다른 건 저를 배신자나 바보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몇 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한국 산속절에서 신제독이 보낸 것이었어요. 조용한 수호자들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도미닉 박사님.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제가 이 발표를 한 진짜 이유는 박수나 명성이 아니었어요. 한번 말해진 진실은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니까 파란 하늘에 손뭉치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구름들이 보였어요. 차가운 유리에 얼굴을 대고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를린이 벌써 멀어진 기억처럼 뒤로 사라지고 있었죠. 그 무대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남자가 제 사진이 실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독일어로 된 제목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큰 검은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사진 속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걸 그 남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몇 분마다 휴대폰에서 새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든 말썽꾼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비밀을 세상에 말해버리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저 자신도 바뀌고요.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잠수함과 나라들, 그리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에 대해 말해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진실이 아무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작은 땅콩 봉지와 오렌지 주스 한 컵을 가져다 주었어요. 주스는 달콤하고 평범한 맛이었어요. 평범한 것들이 이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았어요. 땅콩을 하나씩 먹으면서 조용한 절방에 앉아 계셨던 신제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저를 준비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워싱턴 DC에 착륙했을 때 공항에서 카메라 기자들과 언론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제가 타는 비행기가 어떤 건지 알려줬나 봐요. 고개를 숙이고 공항을 빠르게 걸어 나갔는데 그래도 저를 알아봤어요. 인터뷰 질문들이 먹이를 가진 사람을 쫓아다니는 배고픈 갈매기들처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간신히 그들을 피해 집으로 왔죠. 집으로 가는 택시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은 알겠는데. 아파트에서 3블록 떨어진 거리로 가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걸어갔어요. 군사 기밀을 연구하던 시절의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스파이를 항상 조심하고 항상 뒤를 돌아봐야 했었죠. 아파트 안에는 잠수함 모형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지도들도 여전히 벽을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옛 인생의 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모형들을 모으고 이 지도들을 연구했던 사람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켜주고 비밀은 비밀로 남아있는 단순한 세상을 믿고 있었거든요. 창가로 걸어가서 집 앞에 포토맥 강을 내려다봤어요. 물은 항상 그랬듯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전에 몰랐던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인다는 걸요. 나만의 잠수함들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있던 진실처럼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상사였는데 목소리가 피곤하고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내일 아침 급하게 저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팅이 무엇에 대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제 발언으로 인해서 생긴 국가적인 책임을 묻는 거였죠. 제 보안 허가, 제 직장과 제 안정적인 수입을 잃고 말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이제 그걸 치를 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예전에 저 단순한 답들로 이루어진 편안한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것이었어요.
새로운 저는 어떤 진실들은 말하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대가가 제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일지라도 말이에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부엌 테이블에 앉았어요. 워싱턴 DC 하늘 위로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질문, 새로운 결과들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진실이 밖으로 나와서 인간 지식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이 한번 자유로워지면 아무도 다시 그걸 잡을 수 없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미닉 박사는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절의 고요함 속에서 시작된 진실은 베를린의 수천 명 앞에서 울려 퍼졌고 이제 그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보호받기만 한다는 낡은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가 직접 걸어 들어가 확인한 수면 아래의 강함이었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는 용기는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국 가장 깊은 바다 속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걸 도미닉은 증명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의 빛을 마주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은 오늘도 진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장면, 저는 지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마무리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